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경제의 숨은 실세, 바로 기축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기축통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자, 그럼 기축통화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고고. 17세기, 19세기 최초의 글로벌 통화, 스페인 달러. 18세기, 20세기 초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통화, 영국 파운드화.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영원할까요? 미국 달러화. 먼저 기축통화가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달러나 유로로 물건을 사거나 환전하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큰 거래나 환율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가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모든 나라의 통화가 서로 직접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를 중간에 놓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해외 직구할 때 배대지 배송 대행지를 거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기업과 무역을 할 때 원화와 루피아를 직접 교환하는 것보다 중간에 달러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제 무역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축통화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 간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 기축통화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국 달러였을까요? 에이, 설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기축통화의 자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야말로 흥망성쇠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고대 로마 시대의 데나리우스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제국의 통화는 항상 국제무역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기축통화는 꽤나 흥미로운 변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세기별로 어떤 통화들이 기축통화의 영광을 누렸는지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함께 알아볼까요? 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고고. 17세기, 19세기 최초의 글로벌 통화, 스페인 달러.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400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최초의 기축통화는 놀랍게도 스페인 달러였습니다. 스페인 달러?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캐냈습니다. 특히 은 생산량이 엄청났죠. 포토시 은광과 같은 거대한 은광에서 쏟아져 나온 은은 스페인을 유럽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은으로 만든 스페인 은화가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마치 지금의 미국 달러처럼 스페인의 정치적, 경제적 파워를 등에 업고 아메리카 대륙 서쪽부터 유럽 대륙 동쪽, 심지어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국제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인 은화인 피스톨과 레알은 그야말로 글로벌 화폐였던 거죠. 이들은 통일된 중량과 높은 순도를 자랑하여 국제 상인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품질도 좋아서 너도 나도 이 은화를 사용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당시 아시아 무역, 특히 중국과의 비단, 도자기 무역에서 스페인 은화는 없어서는 안 될 결제 수단이었죠. 중국은 은을 선호했기 때문에 스페인 은화는 아시아 경제권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 시대에 스페인 달러가 없었다면 국제 무역은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스페인의 영광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식민지를 관리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신흥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유입된 은 때문에 스페인 내부에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으로 인해 스페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죠.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일반 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스페인 달러는 서서히 그 영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마치 잘나가던 아이돌 그룹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결국 기축통화의 자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7세기, 18세기 바다의 제국 네덜란드 길더. 스페인 달러가 한창 잘나갈 때 또 다른 강력한 통화가 슬그머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덜란드 길더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였지만 해상 무역과 금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바다의 제국으로 불렸어요. 동인도 회사라는 전설적인 무역회사를 앞세워 전 세계를 누비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활약하면서 자연스럽게 네덜란드 길더도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통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발달된 금융 시스템은 길더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죠. 네덜란드 길더는 스페인 달러와 함께 국제 무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었답니다. 특히 유럽 내 육상 무역에서는 길더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진보된 상업기술과 금융 시스템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었으며 이는 길더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통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역시 지속적인 전쟁과 경쟁국의 부상으로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영국과의 해상권 다툼인 영난전쟁에서 밀리면서 길더의 위상도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영국은 해상 강국으로서 네덜란드의 자리를 위협했고 결국 이들의 경제적 패권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은 늘 새로운 강자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니까요. 기축통화의 역사는 결국 제국의 흥망성쇠와 괴를 같이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18세기, 20세기 초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통화, 영국 파운드와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선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영국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합니다. 증기기관과 공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생산력과 전 세계를 커버하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영국은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광대한 무역망을 확장해 나갔죠.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요. 이 과정에서 영국 파운드화는 명실상부한 기축통화의 제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야말로 파운드 스털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는 근본이제라는 시스템이 기축통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본이제란 각 나라의 통화를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파운드화를 들고 가면 언제든지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파운드화의 가치는 금처럼 안정적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금으로 결제되었는데 영국은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파운드화를 통해 이 금을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근본위제의 중심 통화로서 전 세계 무역 결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심장부였고요. 당시 런던의 금융시장은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며 활발하게 움직였고 파운드화는 그 중심에서 국제투자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은행들은 파운드화를 외환 보유액으로 쌓아두기 바빴죠. 파운드화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지만 이 영광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했어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물가가 오르고 파운드의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근본위제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쟁 중단 이후에도 영국의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고 막대한 전쟁 부채는 파운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근본위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파운드화의 위상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은 함부로 찍어내는 게 아니었어 하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결국 대영제국의 몰락과 함께 파운드화의 황금기도 저물어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영국은 더 이상 과거의 위용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고 파운드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영원한 챔피언 미국 달러와 파운드화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차례. 20세기 중반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엄청난 변화를 맞이합니다. 유럽은 전쟁의 상흔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본토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적었던 미국은 전쟁 특수로 오히려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동안 오히려 전 세계의 금을 빨아들였습니다. 전쟁 중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전쟁 물자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금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무려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황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막대한 금 보유량은 미국 달러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 우즈라는 곳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전후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국제 무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브레턴 우즈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 달러가 근본위제 기반의 새로운 기축통화로 지정됩니다. 금 이론수는 35달러라고 딱 못 박은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른바 달러 마이너스 근본위제였습니다. 이로써 미국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통화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달러 킹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달러는 국제 무역 결제는 물론 각국의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설립된 것도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영광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베트남 전쟁 등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대한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미국은 다시 한번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인데? 하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파운드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각국은 이 많은 달러를 정말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실제로 미국의 금을 요구하며 달러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71년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야, 우리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라고 선언하며 근본 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해버립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였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 선언은 고정환율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변동환율제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본 이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는 변동환율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달러도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놀랍게도 달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후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이었거든요. 단순히 통화의 가치를 금에 연결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의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이 달러의 신뢰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은밀한 계약을 맺어 미국이 사우디에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신 사우디는 원유 거래 결제 수단으로 오직 달러만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이른바 페트로 마이너스 달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달러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역시 달러는 대단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현재까지도 국제 무역 결제의 88% 이상이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외환 보유액에서도 달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굳건한 기축 통화의 왕좌를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달러라는 이름의 어원도 16세기 초 독일의 은광이 발견된 골짜기라는 뜻의 탈탈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정말 오래되고 유서 깊은 이름이 아닐 수 없네요. 달러는 전 세계 경제의 공용어이자 기준점으로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의 시대는 영원할까? 다변화된 기축통화체제.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달러가 짱이긴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달러 외에도 여러 통화들이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로 EUR, 일본 NJPY, 영국 파운드 GBP, 그리고 떠오르는 강자, 중국 위안 CNY 등이 있습니다. 유로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의 단일 통화로서 그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유로존 국가들 간의 무역은 물론 유럽과 다른 대륙 간의 무역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며 달러의 뒤를 잇는 중요한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국제경제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엔화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영국 파운드는 비록 과거의 영광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통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런던 금융시장의 역사적인 전통과 깊이가 파운드의 가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국제거래에서의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위안화의 국제적인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젠가는 달러의 강력한 도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는 독일 마르크화나 프랑스 프랑화 같은 통화들도 한때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축통화의 지위가 특정 국가의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기축통화의 역사는 한 통화가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계속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현상 같지만 그 배경에는 각 시대의 정치, 군사, 기술,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하나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력이 강한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통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 통화가 함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다극화된 세상이 올까요? 현재로서는 달러의 지위가 매우 강력하지만 유럽의 유로, 아시아의 위안화 등 다른 통화들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변화도 기축통화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역사 속에 있겠죠? 미래의 기축통화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축통화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세기별로 살펴보면서 각 통화들이 어떻게 흥하고 쇠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야기가 조금은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축통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 국제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경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경제 지식 레벨업을 응원합니다. 안녕!